돌아오는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잇따라서 주요 국가 정상 및 정상급 인사들과 회담을 갖게 됩니다. 북핵 문제와 다양한 국제 현안 등을 논의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네네. 참석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G7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초청을 받아서 그렇죠. 이번에 확대 회담에도 함께하게 되는 건데 네. 전반적으로 좀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외교안보 분야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우리는 그 전에는 이제 국제 회의나 이 지역 회의에 가면 우리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을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남북 화해 협력을 강조하거나 그렇죠. 이런 움직임을 주로 보였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역이나 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인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와서 자기 얘기만 하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도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 당시에 팬데믹 아직 그 코비드 19 국면이었을까요?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은 탈산소라든가 아니면 공급망 안전 같은 이제 세계적인 이슈들을 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G7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출범을 할 때 당시에는 이제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이었지만 이게 정상회의에서 점차 이제 안보 분야 의제들도 다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7 참가 그리고 G7 회원국들이도 하면서 이 지금 만나는 국가의 정상들이 대부분 G7에서 조금 확대된 이른바 민주주의 10개국의 정상들이기도 해요. 독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이 지역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각종 이슈들, 다시 말해서 식량이라든가 이 코비드에서 나온 것 같은 보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급망과 같은 경제 안보 분야들, 그리고 기후 문제들 이런 국제적인 이슈들에 있어서도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그 의지의 표시로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할 걸로 보이고 G7 회의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미일 만나게 된다는 것, 뭐 한국과 미국도 만났고 지난주에 일본도 만났고 이제 한미일 셋이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 보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뭐 한미 정상 4월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동맹 창설 7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그만큼 결속을 다지고 또 앞으로 결속의 범위도 한반도에서 이제 지역 세계 차원으로 넓혀나가겠다는 의지가 과시가 됐고요. 이 그동안 그 한미 동맹이 있고 인도 태평양 중에 미일 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 이 한미일 3국이 협력을 하게 될 경우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미국도 이걸 바랬는데요. 또 특히 이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공통 분모가 많은데도 그 한일이 상당히 한일 관계가 약한 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월과 지금 5월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관계 진전의 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의 문제들, 특히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공유와 같은 것들이 의논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한미일이 지금 그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흔히 얘기한 칩4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좌지우지하는 과학기술과 소재에 관련된 협력들 이런 문제들도 협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가 워싱턴 정상회담 이 돌이켜 보면 또 우리 관심사였던 IRA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IRA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공동 입장도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계기가 되었지만 정작 이 의제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의제가 되려면 사실 그 말씀하신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물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얘기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한일이 협력을 해서 미국의 입장을 바꾼다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러려면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긴밀해져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한일 정상회담을 사실 3월에도 했었고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한미일이 이번에 만나게 되면서
이번에 또 사실 제가 위원님 오시면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그 워싱턴 선언에 네. 일본이 함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왔었잖아요. 네네. 물론 대통령 차원에서는 뭐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뭐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였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워싱턴 선언 이전에도 이른바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판 핵 협의 그 장치 이런 얘기들이 워싱턴의 정책 그룹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는 일단 지금 한미 양자 차원의 핵 협의 그룹,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 NCG를 NCG. 구성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이론적으로는 이게 3자로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그 NCG가 이거는 그 이 3자로까지의 확대는 일단 NCG가 이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한번 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아마 그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일본도 이제 NCG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또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미국이 일본에도 확장 억제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 확장 억제 공약에서 기대하고 있는 중점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가령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확장 억제 공약할 때 미국이 핵보복 해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핵보복이라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미국과 협력을 해서 북한의 위협을 대응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게 흔히 얘기한 반격 능력이죠. 예. 이런 그 이 대응 능력의 확장 이런 문제들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NCG를 지금 자칫 3국으로 넓혀버리면 이렇게 의제가 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운영에 따라서는 앞으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당장 이게 단기적인 의제로 워싱턴 선언에서 지금 양자 차원에서 됐던 것이 3자로 넓혀지는 거기에는 조금 제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NCG를 일본 차원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합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요즘에 뭐 자위대도 키우고 국방비도 올리면서 조금 다른 뭐 영역들을 많이 넓혀간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한미일 협력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일본 자체도 나쁠 건 없어요. 그만큼 일본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가 되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금 군사대국화 우려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또 한미일 3자의 자리에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있으니까요. 네.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점이 틀리단 말이에요. 가령 이제 이 조금 사안이 틀리지만 과거 육자회담 할 때도 일본은 비핵화 얘기하지만 또 자기네들 그 납북자 문제들 또 다른 그 이슈로 제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칫 중점이 좀 흐트러질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걸 네. 고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뭐 자위대를 키우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와 뭐 과거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방이 군사력을 키우고 예. 그다음에 근육을 키우는 문제는 얼마만큼 투명성이 보이느냐.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 좋은 쪽으로 하면 내가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와 함께 북한에 그렇죠. 대응할 수 있다. 예. 근데 이걸 의심 위주로 보면 결국 과거의 그 부정적인 역사의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한일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할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G7 히로시마 가게 돼서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인 원폭이 그렇죠. 그 한국인. 이 희생자 관련해서 위령이죠. 이것들이 물론 뭐 일본의 성의 표시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반면에 일본이 전범 국가인데 그 이미지를 좀 희석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일본 일부에서는 분명히 그런 해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걸 그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결국 그 이 한 그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는요 하나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령 예. 원폭 희생자가 생긴 이유 자체는 이게 일본을 흔히 얘기하는 요새 시쳇말로 얘기하면 예. 희생자 코스프레에 이용된다라는 주장들도 예. 있지만요. 있습니다. 원폭 희생자가 왜 나온 겁니까?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정책들, 일반 국민들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예. 또 자기들에 맞게 조작하면 생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국주의 폐해를 얘기하는 그 스토리텔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국인 원폭 피해자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그 일본 자체가 좀 껄끄러워했던 강제 징용의 문제들, 그 다음에 한국인에 대한 강제 동원의 문제들. 그렇죠. 예, 이분들이 왜 일본에 갔을까를 부각하게 되면 왜
그 시점에 히로시마에 있었을까를 보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또 사안을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원폭 이 희생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를 한다는 것이 예. 일본한테 무조건 이용만 당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편협하게 본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이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먼저 제안했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일본에서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원하는 걸까요? 네, 일본 쪽에서도 이게 지금 예. 기시다 총리의 선거구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기 히로시마가.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이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이 원폭 희생 문제를 강조를 하기도 하면서 한일 협력에 대해서 일종의 또 지금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물 반잔을 먼저 채웠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일 간의 회동에서 그 기시다 총리 자체가 다른 정치적 여건들, 그러니까 뭐 일본 내에 자민당 내에 이 계파 간의 세력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인 동의하에서 보통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성의를 다하고 있다라는 또 입장을 보여주긴 제스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4월 선거 이후에 그래서 뭔가 그 물컵이 조금 채워지는 제스처를 보일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네. 이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언급도 좀 기대를 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죠. 일단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뭐 더 진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던졌다고 네, 봐야죠. 어떤- 전반적인 국내 여건상 이 정파로서의 자민당이나 일본 예. 정부 자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당장 보이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충분히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사인은 저는 여러 번 던졌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일 얘기 좀 짚어봤고요. G7 회의를 전후로 캐나다 그리고 독일, 네.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독일의 숄츠 총리가 각각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7의 멤버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또 동시에 D10이라고 불리우는 민주주의 10개국의 멤버기도 합니다. 예. 우리와 이제 더구나 이제 D10으로 확대할 때는 우리도 이제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경제적인 협력 못지않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확대하면 지금 G7을 G10으로 확대하자라는 얘기들도 그렇죠. 한국도 함께 나오고 포함하자라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예. 우군들이 그만큼 생겨나는 거고요. 음, 그 G7의 성격상 이제 지금 이 공급망 협력, 특히 캐나다와는 이제 광물 협력 같은 얘기들도 논의 의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그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이 신흥 안보 이슈들에 대한 협력들이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예. 또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들 부분들도 역시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거고요. 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현실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비핵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 정부의 스타일상 우리 얘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이 유럽이라든가 북미 지역의 의제를 듣고 세계적인 그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나누는 이런 의제들이 많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그쪽에 제공을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도 들어주시사 그렇죠. 하는 뭐 그런 류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인권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인- 그러다 인권 보면 문제요. 자연스럽게 더 북한 문제도 문제가 논의를 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 숄츠 총리가 DMZ 방문하는 것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예, 있겠습니까? 뭐 슐츠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분단 현실이라는 걸 한번 직접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이것도 슐츠 총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이제 비핵화의 필요성 그다음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 문제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핵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인권 측면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의 희생 밑에서 네. 건설된 거 아닙니까? 북한 얘기 나와서 바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북한이 정말 많은 도발을 잦게 했을 때 위원님과도 정말 자주 네네. 뵀었는데 최근에 저희의 만남의 빈도가 좀 이렇게 좀 잦아지지 않은 것처럼 북한에서 계속 좀 잠잠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네. 어떤 속내가 좀 있는 걸까요? 근데 첫 번째는요. 예. 일단은 그 다음 카드가 좀 마땅치 않다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네. 고체 미사일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핵 어뢰도 보여줬고 그런데 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을 만한 카드 자체가 지금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핵실험 자체도 기술적으로 지금 조금 더 준비해야 될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 한미 정상회담하고 워싱턴 선언에 이 메시지가 또 북한한테도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싱턴 선언 있은 이후에 그 북한의 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을 압박하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 근데 뒷부분 보면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별로 아무런 실속이 없는 걸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둘이 협력해서 압박하려는 거다 얘기해 놓고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만큼 북한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일단 상대방으로 오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예. 내심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계속 핵능력을 보여주면 이게 오히려 한미가 좀 틈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본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은 내가 좀 타협을 할 테니까 예. 결국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나를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건데 지금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틈이 그렇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수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침묵이 길어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되면 다시 아마 미사일 도발부터 재개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내부적인 어떤 동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예. 그 사실 뭐 한미 때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들어오고 만났을 때도 뛰어넘었었고 네. 게다가 4월에 정찰 위성 발사한다 그랬을 때도 뛰어넘었었고 네. 이제 좀 5월 말부터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을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어떤 것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그 기존에 했던 미사일 발사에서 예. 아마 고체 미사일 발사, 고체 연료 미사일 발사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된 게 이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을 비롯한 전략 자산의 정기적 전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핵 어뢰 시험도 한번 해일 같은 예. 거 말씀하세요? 헤일 2 같은 핵 어뢰 시험도 할 수가 있고 준비가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땐 이제는 7차 핵실험이나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지금 실험들 이것들을 예. 할 수가 있고요. 또 작년에 작년 연말에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언을 했던 것이 원래 4월이나 5월경에 지금 정찰위성 발사한다 그랬잖아요. 예. 정찰위성 발사를 빙자를 해서 또 한번 고체 연료 실험을 할 가능성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당장 안 하고 예.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이런 흔히 얘기하는 그 이 전략 도발.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발사량의 원가리 도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라든가 우리 그 어민이라든가 이런 생명이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그런 전통 도발도 섞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사실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생기고 나서는 국제 무대에 거의 좀 나서지 그렇죠. 않고 있었잖아요. 특히나 네네. 뭐 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근데 지난번에 뭐 평창 때는 이제 북한이 참여하면서 평창을 통해서 어떤 봄이 왔다 뭐 이런 분석들도 네네.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럴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선? 근데 지금 중국 오늘 9월로 예정된 그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지금 참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입장에서 몇 가지 효과가 있죠. 건재를 과시하는 것도 있고요. 예. 작년 연말부터 지금 이 신의주 철도 단동 신의주 철도 재개를 비롯해서 중국과의 지금 무역도 정상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국 내에서 지금 도 그렇고 북한 내에서도 완전히 지금 그 코비드 19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예. 북한하고 중국 같은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보건 의료 시설 문제, 그다음에 백신 공급의 문제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런데 문제는 중국하고의 제한적인 무역 재개가 지금 국제 제재 하에서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독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이 중국으로부터의 자원 유입인데 예.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도 못 들어와요. 비료도 못 들어오니까 그다음 나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식량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북중 무역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제 전면으로 풀어도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아무 일 없는 이제는 완전히 괜찮다. 북한도 마치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국제 무대에도 나가는 거죠. 그중 가장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한겨우 이제 아시안 예, 게임이고요. 게임. 그러면서 일종의 그 이 세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주요 교역국이자 그다음에 우방국인 중국에 대해서 건재를 과시하는 제스처로서
이 정도 되는 상징성의 그 이벤트는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운동 어떤 대회에 참가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좀 의미를 좀 그렇죠. 부여할 수가 있는 네네. 거네요. 좋습니다. 결국에 G7을 계기로 사실 이제 뭐 북한과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 미국 이렇게 다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네네. 하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지 않겠습니까? 네네. G7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네. 더 공고해진다. 북중로가 더 멀어진다. 이 사이에서 어떤 좀 저희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뭐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분명한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지금 기회가 된다면 양자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 국가를 그 배척하거나 적으로 삼는 건 아니고 예. 지금 문제 삼는 게 우리가 그 행태잖아요. 예. 남의 나라를 침공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강압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양국 차원에서는 국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 의지가 있다면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면들 이게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전략적 투명성이 전략적 명확성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중장기적 관계에서도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요. 그냥 여기 와서 좋은 얘기하고 또 딴 데 가서는 좋은 얘기 이런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명분하에서 투명성을 안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믿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다른 국가들 간의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하고 갖고 있는 관계를 보면 지금 EU 국가들하고도 뭐 꼭 원수 관계는 아니잖아요. 개별 국가들하고는 충분히 그게 바로 이런 협력의 여지가 있는 거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 그 EU 국가들에 보면 투명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명확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대로 가치에 기반한 전략적 이 명확성은 분명히 하되 그래도 우리가 양국 관계에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메시지는 보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시진핑 주석 방한 같은 경우도 언제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와도 대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번 어떤 성명이 나갈 때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우리 충분히 만나서 진위를 설명을 하겠다.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G7 그리고 이제 G7 이후의 수많은 상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